자, 오늘은 1920년대 이제 일제 통치에 대해서 할 거예요. 1920년대 일제 통치는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죠. 그러니까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일제 통치가 이루어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단통치,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움직이게 되죠. 요거는 3.1운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꿈으로써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아니어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지만 실제로는 문관 인력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선 총독이라는 자리는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조선 총독을 지냈던 사람들이 주로 일본의 정계에 진출해서 일본 총리라든지 상위의 어떤 관료가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문관이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장군이 임명되는, 군인이 임명되는 거죠. 현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거죠. 헌병경찰제는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경찰이 경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관서, 인원, 비용 등을 3배로 오히려 늘립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하지 않지만 실제 경찰의 인원수는 더 늘림으로써 조선인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했죠.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감시도 더 강화해서요. 1군 1경찰, 1면 1주재소. 그래서 한 개의 면에 한 개의 주재소가 있도록 하고, 중요한 거 나오는데 치안유지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25년도예요. 1925년에 통과되는데 요거 왜 만들었냐 하면 독립운동가하고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치안유지법이잖아요. 법이니까 요거는 일본에도 적용이 되고 조선에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는 주로 사회주의자들을 잡는데 요 법이 쓰였고, 조선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잡는데 주로 쓰였어요. 치안유지법 잘 기억해야 됩니다.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았다 라는 거, 1925년이라는 연도도 같이 기억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부 허용이 됐어요. 1910년대는 전혀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근데 1920년대 가면 이게 일부 허용이 되고, 이제 민족계열 신문들이 이때 발행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발견이 되지만, 이것도 사전 검열과 기사 삭제와 같이 굉장한 탄압을 받는 속에서 이제 일부 허용이 되는 거고요. 집회나 집단 활동도 식민지 지배가 인정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어쨌든 간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기 때문에 1910년대보다는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조선교육령 당시에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당시에 보통학교 수업연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줌으로써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등한 교육을 포방했어요. 이제 일본인도 6년이고 한국인도 6년 아니냐, 이가 똑같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들의 취학률이 낮았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비율이 낮았고요. 더군다나 여성은 더 낮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이제 서당에 가는 인원보다는 학교에 가는 인원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등교육의 기회가 제한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등교육 기관이 조선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야 돼요? 일본에 가야 되죠. 일본인과 학교가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일본인 가는 학교와 한국인이 가는 학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연하를 늘려줘서 동등한 표방을 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들이 취학하는 율도 낮았고,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일본에 가야만 했고,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니는 학교도 달랐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기는 1910년대보다 훨씬 좀 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좀 더 우리에게 뭔가 허용되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 옥죄고 탄압하는 부분은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참정권 부분이에요. 한국인들에게 참정권과 자치권을 제공하겠다라고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독립운동 하지 말고 너희 자치운동 해라. 우리가 너희 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꼭 독립해야 되냐? 너가 스스로 다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도평해야지 부면 협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표방했으나 이 자문기구에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일본인이나 친인 인사들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903.1운동 이후에 일제 기만적인 문화통치는 이제 악화된 국제여론과 민족 저항을 무마하고 친일파 양성에 들어가서 결국 민족 분열 정치였다.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쓰고 민족 분열 통치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33인의 민족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228 독립선언에 참가했던 많은 유학생들이 사실은 친일파로 전환하게 되는 시기가 20년대라는 거죠. 일본이 이제 우리 통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는 단일민족이라는 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A 민족을 통해서 B 민족을 통치하는 식으로 A 민족과 B 민족을 분열시켜서 자기들한테 유리하도록 통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린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본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본격적으로 친일파 양성이 진행이 되었어요. 1920년대 일제 경제 이제 침탈을 좀 볼 건데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계 1차 대전 때. 이유는 전쟁터는 유럽이었고 유럽에서 전쟁하면서 유럽 사람들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 거죠. 일본이.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공장을 지으니까 더 많은 물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호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자원과 노동력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들어가기 편하도록 기존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이제 신고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쌤이 허가제가 신고 플러스 허가를 했잖아요. 근데 회사령을 폐지함으로 해서 이제 허가가 폐지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되고 북부 지역의 공업화와 한국인들의 자본가들에게도 기업 설립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에 이제 의도하려는 합작이 하는 의도.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파를 양성하는 거예요? 친일파를 양성하도록 하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때 폐지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물건이 일본으로 갈 때 또는 일본의 물건이 한국으로 올 때의 관세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물건들이 쉽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한국에서 세금 없이 싸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물건들이 더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다 한국의 물건들의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납니다. 물산 장려 운동.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뒤에 가서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910년대에 우리가 이제 경제정책이라 하면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잖아요. 1920년대 경제정책 제일 중요한 건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쌀미자예요. 쌀을 생산을 증식, 늘리는 계획이라고요.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번 돈으로 공장을 짓게 되니까 산업화와 도시화 되면서 농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쌤은 지금 농지라 했어요. 농지. 농토가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농지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쌀값도 폭등하고 이때 사실 인구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쌀 양이 필요한 수요량은 많아지는데 쌀은 적으니까 쌀값이 폭등하게 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자? 조선 내에서 해결하자 해서 조선의 농업 생산력을 늘려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첫 번째 토지 개량인데 이 토지 개량이 다른 게 아니고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쌀 생산량만 늘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농업 생산량을 늘린다 생각하던데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개간해서 논으로 만든다든지 밭을 또 논으로 만든지.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 논에다 물을 대야
변호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물을 가두어서 물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개량해서 품종 개량하고 비료 확대해서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산량이 그럼 증가했냐? 예, 증가했어요. 근데 계획만큼 증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을 계획했는데 100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90만 증가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방출량은 그대로 갔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80이었는데 요걸 100만큼 늘리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는 양을 얼마로 잡아야 돼요? 20으로 잡아야 되죠. 원래 80이었는데 증가량이 100이니까 20만큼 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을 가져가도록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90만 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 가져가야 돼요? 10만 가져가야 되죠. 근데 20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그럼 조선인들이 실제로 소비한 양은 얼마가 돼요? 70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조선인들의 1인당 사회 소비량은 감소하고 한국 내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그 부분을 만주에 있는 작곡들로 보충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때 굉장히 힘이 든데 일단 소장료가 올라가요. 왜? 토지조사 사업 때문에. 소장료 올라가 있죠. 그리고 쌀 증식 비용으로 비료나 수리조합비, 토지 계량비 등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중수달. 이때 실제로 조선인들이 10가마를 생산을 하면 2가마 내지 3가마를 가져갔대요. 실제로 세금이나 소장료 내야 된 게 7, 8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몰락하게 돼서 소장농이나 화전민, 토막민, 해외 이주, 그리고 1920년대에 소작쟁이, 소장료를 낮춰달라는 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일부 지주들은 조선 총독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쌀 수출로 또 많은 이득을 얻었어요. 왜냐면 수출하면 일본의 쌀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 식민지 협조를 의도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로? 친일파 양성의 하나의 루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핵심은요, 밭을 론으로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수리시설 써야 했다. 두 번째, 증산됐다는 거예요. 양은 늘었어요. 늘었지만 계획에 미치지 못했지만 있는 그대로 줄어들므로 보내로 인해서 한국인의 1인당 소비량 오히려 줄었다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